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 98페이지 오늘 재산세 먼저 나갈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목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죠. 근데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임의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자, 부동산 관련 세법은 결국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 부동산의 보유에 관련된 세금,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 대표로 뭐가 있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 총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16문제가 나오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3, 4문제 나오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3, 4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은 취득에 관련된 세금, 보유에 관련된 세금,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 서로 뭐 연결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부가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오히려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페이지 98페이지 자 볼게요. 재산세의 특징입니다. 재산세의 특징. 자 보시면 재산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보유하는 때 보유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괄호 1번 과세권자 볼게요. 과세권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권자를 보시면 지방세로서 시군에서 부과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특별시 내에서는 특별시와 구가 공동과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런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조세는 크게 국세와 뭐로 나눌 수 있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다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와 그 다음에 도가 있죠. 기초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고요? 구가 있고 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 군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그려보면 제가 프린팅물에 나눠졌는데 여러분들 광역자치단체는 특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있는데 이런 특광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크게 특별시, 광역시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크게 도세와 왜 자꾸 이렇게 끊어지지? 도세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시군세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잖아요. 이런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뭐가 된다? 특별시, 광역시가 되는 거고요. 도 단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다. 이 등록면허세가 좀 특징이 되는데
이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가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도에서 부과할 때는 뭐가 된다? 도세가 되는 것이고 시군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특징이 돼요. 아셨죠? 입에서 재산세, 오늘 배우게 된 재산세는 그 특징이 구세고요. 도에서 부과할 때는 뭐가 된다? 시군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좀 특징이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뭐가 된다? 구세야. 아셨죠? 하지만 도단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건물의 소재지가 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물이 있대요. 그럼 이때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서울시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입에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서울에 있을 때는 종로구에서 부과하는 거지만 어디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부과권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입에서 어디에서는 재산세는 뭐가 된다? 종로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어디가 된다? 평택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이렇게 뭐가 된다? 시군, 구세인데 여러분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건데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재산세는 구세이지만 이게 특별시 내에서는 이거는 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하는 거예요. 응? 특별시와 무슨 과세한다고요? 구가 공동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큰 문제점이 어떤 사람이나 인구나 어떤 그런 재력 등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강남하고 강북하고 재정 수입 정도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재산세가 시군 구세이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나오는 재산세 조세 수입하고 노원구에서 나오는 재산세 조세 수입하고 같지 않겠죠. 맞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서울 하늘 아래인데 뭐가 된다? 재산세 수입으로 인해서 그런 빈부격차가 너무나 크게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내에서만큼은 특별시 내에서만, 광역시도 안 돼요. 특별시 내에서만큼은 강남구가 50%, 서울시가 50%를 부과함으로써 서울시가 50% 가져가는 재산세를 이거는 태생이 시군 구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쓰는 게 아니고 다시 구에게 뭐 해준다? 재분배를 해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태생이 시군 구세예요. 태생이 시군 구세이지만 어디 내에서만큼은 특별시 내에서만큼은 특별시와 구가 무슨 과세한다? 공동 과세한다. 조금 잘 사는 동네에서 좀 삥 뜯어다가 뭐 그런 말씀은 그렇지만 좀 뜯어다가 각각 골고루 좀 더 분배를 하는 그런 세금이 재산세가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자체 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능한 곳이 5군데가 있대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디 있죠? 성남시, 용원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과천시. 과천시는 뭐죠?
과천시는 왜 그렇지? 거기 경마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저세 때문에 거기에 과천시가 재정이 풍부한 거고, 맞죠? 화성시는 법인 이런 어떤 사업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성남에는 그 엄청난 분당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자료대가 튼튼한 게 된 거죠. 아셨죠? 이게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재산세의 특징 공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세는 공부할 때 지방세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중에서도 과세권자가 광역자치단체냐 기초자치단체나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금 특징이 되는 게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놈, 이놈 좀 특징이죠. 도시 특별시 내에서 부과할 때는 무슨 세고? 구세가 되고 도 내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된다는 거. 이놈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 넘어갑니다. 자,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 보유세, 대장세, 실질과세 원칙, 물세, 자, 응익과세인데 여러분들 응익과세에다가 표시. 응익과세. 그래서 마지막 특징 중에 응익과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익과세 반대말이 응능과세인데요. 응익과세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편익, 대응, 응자가 대응할 때 응자예요.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응익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것은 편익에 대한 과세다. 능의 과세는 능력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좀 이따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세법은 항상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돼 있죠.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걸 이제 나중에 뭐 하게 됩니까? 부과와 징수.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이 5가지 주제로만 공부하면 돼요. 5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뭐가 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또 뭐가 있다? 부과와 징수.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뭐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래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래요.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선생님, 우리가 재산 목록 작성할 때 물론 작성할 거 없는 거 알지만 만약에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이 가장 먼저 1순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2, 3순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있지 않나? 자동차? 자동차도 대표적인 재산 목록에 하나에 속할 텐데 왜 재산세 대상에는 자동차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서만 재산세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지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에 있어서 자동차는 대표적인 어떤 자산의 목록 중에 하나겠지만 이 자동차는 이론적으로 보면 자산이 아니고 소비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를 재산세 목록에 넣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포기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재산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세라고 하는 별도의 독립된 세금을 만들어서 부과는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런 재산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물건이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부동산의 개념은 뭐였죠? 민법에서 배웠던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법에서도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택이라는 놈은 뭐냐는 거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아닌 거야? 주택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독특한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라는 놈은 토지와 건물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된 재산으로서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재산세는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지 않고 주택으로서의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요.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독특한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토지, 건물 이외에 또 하나의 뭘로 설명하고 있다?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라는 놈은 뭐가 된다? 주택이라는 놈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 독립된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또 하나 넘기기 전에 자, 이 토지는 다시 보니까 책에 보니까 토지는 다시 뭐로 날 수 있다고요? 분리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과 또 뭐로 날 수 있어요? 종합 합산 대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 합산 대상이다. 오늘 요거를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인지 별도 합산 대상인지 종합 합산 대상인지를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좀 이따 배울 건데 자, 이거 왜 이렇게 토지를 구분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토지의 어떤 공개념이거든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토지는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그 토지 자체는 하나의 어떤 공적 재산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은요 농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골프장을 갖고 있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농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나 골프장을 갖고 있는 저나 똑같이 0.2%의 세금만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긍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어쩔 건데. 안 하면 어쩔 건데. 예. 자, 어찌됐건 내긴 내겠지만 정말 이거는 불만이 가득한 조세 현황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할지라도 이 토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세율을 내야겠고 상대적으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과세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되 이거를 구분을 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저율의 세율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과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토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 과세하는데 토지는 다시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공부할 게 뭐가 있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재산세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맞죠? 주택이라는 독특한 재산을 우리 세법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토지는 다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산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과세 대상 공부했고요. 페이지 100페이지 넘어갑니다. 마음은 TV 앞에 있고 싶은데.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이거는 지금 27회 시험 보는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어저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8월 달에 찍어주실 거죠? 저게 아니 8월 달에 찍어줄 거면 지금 찍지 뭘 8월 달에 찍습니까? 아셨죠? 자, 8월 달에 뭐 나오냐고 묻지 말고요. 얘 나와요. 얘. 아셨죠? 응? 재산세 납세의무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 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거의 시험 거의가 아니고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세법은 세법 공부는 항상 과세의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저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과세 대상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 뭐 공부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집니다. 6월 1일 현재 누가 진다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 1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지. 과세 기준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거예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6월 1일이라고 했을 때 5월 28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5월 28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져야 돼요? B가 져야 되겠죠? 매수인이 져야 됩니다. 맞죠? 6월 1일 전에 샀으니까 6월 1일 전에 산 사람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이때는 A가 져야 되겠죠? 매도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6월 1일은 공인중개사의 날로서 모든 부동산 거래가 쉽니까? 아니죠. 6월 1일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6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납세를 줘야 되죠? 예? B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양수인, 즉 매수인이 납세를 줘야 되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는 매도인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제가 주차하고 나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건물들이 신축이 되면 그에 신축되는 건물은 납세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결국 6월 1일 전에 완성이 됐으면 납세 의무가 있겠고 6월 1일 이후에 완성이 됐으면 납세 의무가 없겠죠. 그 완성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면 사용 승인서가 떨어진 날,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이 뭐가 된다? 취득 시기가 되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 시기를 공부했었거든요. 오케이? 그 취득 시기가 결국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건물주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6월 1일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적어도 한 해의 납세 의무는 지지 않을 수 있게 몇백만 원 이익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진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거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일 때는 어떻게 되죠? 공유일 때는 지분 면적에 따라서 누가 진다? 지분권자가 지는 거예요. 지분권자. 지분권자가 집니다.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민법에서 그러한 겁니다. 민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로 등기할 때는 뭘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민법의 규정도 그러해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도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는 그 여러 사람의 면적에 따라서 지분권자가 지분 면적에 따라서 뭐가 된다? 지분에 따라서 납세를 지대 지분의 표시가 만일 없다면 그때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내용이 10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만일 여러분들 자 주택인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으로서의 재산세를 내는 거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내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주택일 때 토지 소유자와 무슨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이때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를 따로 내는가?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내느냐?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를 토지, 건물 가액 비율로 뭐 한다고요?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주택을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둘이서 동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가 달라요? 같아요? 다시 한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이 단독 소유이든 공동 소유이든 재산세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아야 되죠.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가 주택이라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되 그 주택분 재산세가 혼자 소유든 공동 소유이든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르든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같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 사람일 때는 지분별로 나눠서 내면 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비율대로 안분해서 내면 되는 거지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어떤 독특한 재산의 설정으로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분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총 주택분 재산세를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게. 그 다음에 3번. 신탁권에 따른, 자, 신탁 재산에 대해서 누가 진다? 누가 진다고요? 수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된다. 여러분들, 신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막히는 거? 네.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저렴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투자 신탁 그러잖아요. 왜 투자 신탁 그러는지 아세요?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맡기고 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 신탁 그러면 금전으로 신탁을 하고요. 그 이익을 금전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걸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그럼 부동산 신탁은 뭐겠어요? 부동산 신탁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는 재벌들, 뭐 재벌들이라고 하지는 않고 뭐 빌딩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1세대, 2세대를 넘어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3세대, 4세대 애들이 이제 건물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돈을 쓸 줄 알고 공부만 했지 이런 어떤 건물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틈새 시장도 그런 틈새 시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한테 뭐 한다? 신탁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 관리 처분하고 이거를 뭐 해줘? 나한테 일정한 이익을 줘. 라고 하는 게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것을 신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빨리 처분하고 빨리 어떤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신탁법에 한 신탁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건물주의 인감이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고 맨날 허가 받아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해놓는다? 신탁등기를 해두면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는 그 등기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인감이나 인감증명 없이 자기가 주어진 권리,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뭐 할 수 있다? 관리 처분을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를 진다? 수탁자가 납세를 져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자 신탁회사입니다. 제가 신탁회사인데 A의 신탁재산, B의 신탁재산, C의 신탁재산이 있을 때 제가 납세를 지는 것은 위탁자별로 재산세 납세를 지는 거지 신탁재산의 모든 재산이 합산되어 납세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수탁자가 제가 수탁자로서 납세를 지지만 제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하나의 납세 의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납세 의무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100페이지 넘어가면 신탁재산의 경우 괄호 4번에 있죠. 신탁재산의 경우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괄호 4번에 맨 위에 신탁재산의 경우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지 신탁, 수탁자의 모든 자산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계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뭐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자, 신탁재산의 납세와 재산세 납세액은 원칙적으로 누가 진다? 재산세 납세액은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진다는 거예요. 다만 이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유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분 면적에 따라서 지분권자가 지는 것이고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맞죠? 만약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비율대로 나누어 세금을 납세금을 주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만약에 그 사실상 소유자가 신탁 재산일 때는 어떻게 되지? 수탁자가 납세금을 지되 이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납세금을 지는 것이지 수탁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납세금을 하나의 납세금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누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제외된대요. 그래서 왜 공부상 소유자가 제외돼? 봤더니 자 보세요. 첫 번째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았대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인데 사실상 중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되지 않고 뭐 하지 않았대요? 신고가 되지 않았대요. 그럼 이때 누가 져라? 공부상 소유자가 져라.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사실상 소유자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일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A가 B한테 양도했는데 이 B가 지금 등기를 지연하고 있대요. 등기를 지연하고 있으면 A는 여전히 뭐가 되죠? A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로 남아있고 B는 분명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있죠. B는 등기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응? 뭐 이유は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의심할 여지는 분명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랬을 때 누가 내야 되지? 응? 그러니까 맞죠. 누가 내야 될까? 과세권자가 여러분들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전지전능합니까? 등기도 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거든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즉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한다면 이때 누가 져야 되겠지?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뭘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 누가 져야 된다?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고는 세금의 신고가 아니라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예요. 이 신고는 누가 하는 거겠어요?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B가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를 지연하고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과세권자한테 알려줌으로써 그래야지 나한테 재산세 납세료가 안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권리 또는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약에 A가 소유권이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소유자인 A가 B가 등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누가 져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이렇게 세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납세 의무자가 되었다면 납세 의무자 변경 등에 관한 신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 않는다면 그해 납세 의무는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본인이 몰랐다 한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법 위에 잠자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그런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분양이 완료가 돼가지고 입주가 되기 시작했는데 등기는 안 이루어져. 등기는 한참 이후에 거의 막 1년이 지나가서 등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맞죠? 그런데 그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분양받은 자한테 날라와요. 시군구는 어떻게 내가 그걸 분양받았는지 알고 나한테 재산세를 떨어지지? 등기도 안 이루어졌는데? 왜 그럴까? 건설업자가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다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와 공무상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고를 하면 누가 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신고는 언제까지 된다고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인데 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그런 문제 나오면 안 되겠지만 사유 발생일로부터라고 하는 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서부터예요? 과세 기준일서부터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셨죠? 원칙과 예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될지 공무상 소유자가 져야 될지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요. 상속 개시 있는데 상속인은 어머니가 있고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6월 1일이 됐어요. 그럼 6월 1일이 되면 납세무주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때 납세는 누가 져야 되지? 엄마? 엄마는 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된 상속이 져야 돼요? 아니요. 이것도 달라요. 이것도 어떻게 달라냐면 그렇죠. 아직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누가 가져가기로 협의가 됐거나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했다면 이때 누가 지면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는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한테 부과하면 된다?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하면 돼요. 아셨죠? 하지만 뭐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져야 되지? 원래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부상 소유자는 이미 갔잖아요. 맞죠? 누가 져야 된다? 이때는 상속인 중에 누군가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상속인 중에서는 누가 진다?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 주된 상속인이다라고 한다면 주된 상속인은 판단이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지분이 같다면 무슨 단어? 연장자 순으로 한다. 아셨죠? 지분이 같다면 무슨 자다? 연장자 순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 별표, 세 번째 별표,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별표예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대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대요. 그럼 이때 누가 져라? 매수 계약자가 지라는 거거든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누가 진다고요? 매수 계약자가 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12조에 샀대요. 12조에. 응? 12조에 샀으면 아무리 현대자동차를 할지라도 12조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3조를 이렇게 4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여기도 6월 1일일 것이요. 여기도 6월 1일 것이요. 여기도 6월 1일 것인데 이 연부 취득 중인 자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금은 누가 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 거야, 현대자동차 거예요? 예? 에이. 국가 등이 거지.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국가 등의 소유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국가 등의 것일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즉 개인 등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인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 사인 등이 이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 국가 땅인데 국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돼야 될 물건이겠지만 이게 뭐가 된다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매수계약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거. 즉 아까 재산세 특징 중에 하나가 재산세는 응능과세가 아니라 응익과세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그 재산으로 인한 편익을 얻고 있는 자가 납세금을 지면 되는 거예요. 국가 등과 연부 취득일 때 여전히 국가 소유이긴 하지만 그 국가 재산으로 인한 이익은 국가가 얻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등이 얻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게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국가 등의 것을 사용을 유상으로 하고 있어. 별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하겠어요? 이거는 비과세해야 되겠지. 국가가 이걸 보는 자산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국가 등과 연부 취득으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될 때는 누가 진다? 매수 계약자가 진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용권을 유무상에 불문하고 매수 계약자가 납세를 진다. X. 아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경우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뭘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인거하고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로서 완성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이때는 둘 다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다?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연부 매매 계약이든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납세무가 누구한테 있다? 매수 계약자한테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거기 사업시행자 101페이지 사업시행자 볼게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할 경우에는 누가 진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5번째 보류지 또는 채비지에서 누가 진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 보류지 또는 채비지에서 누가 진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실래요? 자, 이런 경우. 환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는 효율 정도가 낮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주들이 이 땅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반듯한 땅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얘한테 돈을 줘야 돼요. 공사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근데 공사 비용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땅의 일부로 주게 되죠. 이거를 보류지 또는 뭐라고 한다? 보류지 또는 채비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는 각각의 소유자가 내면 되지만 이 보류지 또는 채비지로 충당된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누가 지도록 한다? 사업 시행자가 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된 거든 그때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네. 자, 마지막 6번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땐 누가 진다? 사용자가 돼야 돼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누가 진다? 사용자가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진다. 아셨죠? 이렇게. 그럼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 아, 왜 소유권이 불분명해? 소송 중에 있죠. 소송 중에 있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보면 웃기다. 소송 중에 있다 하면 너 거라고 싸우는 겁니까? 내 거라고 싸우는 겁니까? 내 거라고 싸우죠. 내 거라고 싸우는데 재산세 누가 낼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웃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데 소유권이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누가 내라? 사용자가 내라. 또 하나는 행불이에요. 행불. 행방불명 상태. 그럼 누가 지라고요? 사용자가 지라. 근데 웃기지 않아요? 아니, 사용자는 더 웃길 것 같아. 야, 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내라 그래? 예? 아니, 그러니까 행불인데 안 내는 건 좋은데 왜 사용자가 내냐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세는 응익과세잖아요. 이해하셨죠? 응익과세. 그래서 재산세 이렇게 매수계약자가 내듯이 사용자가 납세금을 질 수 있는 근거는 재산세는 읊는 과세가 아니라 응익과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문자 어렵지 않죠?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이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 맞죠? 상속 개시됐는데 신고하지 않았어? 주된 상속인.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했어? 선수권 받아 조성한 토지야? 근데 그런 토지를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어? 매수 계약자가 져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를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해? 그러면 사용자가 져야 된다는 거.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할게요.